예, 안녕하세요. 이곳은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물레입니다. 저는 김상철입니다. 오늘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 선출기를 연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소위 비 이재명계 라고 불리는 쪽에서 그 경선의 흥행을 위해선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 후보 선출 기일을 좀 늦춰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사실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차피 이재명이 되는 판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건 맞고요. 그 이면엔 더 깊이 소위 민주당 내에서의 친문 계열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송영길 대표의 그 발언은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체적인,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정치공학에 대한 고려보다는 오히려 국힘을 둘러싸고 대통령 후보들 간에 벌어지는 경쟁 국면을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지금 엑스파일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죠. 사실 저도 그 엑스파일의 좀 대강을 봤는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 많이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본인 것, 그 다음에 아내 것, 그리고 장모 것 이런 식으로 그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의 내용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죠. 예. 그 윤석열 총장이 그 국회에 그 인사청문회를 할 때 나왔던 쟁점들 역시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얘기됐던 쟁점들 중에서는 해소 안 된 게 굉장히 많고,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밀어붙여서 총장을 시킨 것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또 다시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군으로 불리는 윤석열 전 총장이 거의 그 낙마의 위기에 빠져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선 후보를 조기에 가시화시켜서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혼란을 좀 더 부추기는 방식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소 유보적이긴 하나 민주당 내에서 소위 친문계에 대한 재평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민주당 내에 있는 그 개파의 좀 자유로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내년 정권을 재창출을 하려면 기존의 친문 중심의 그 행태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 지역 당부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민심을 듣는 행사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진보 정당들이 길거리에서 무슨 상담하고 뭐 이랬던 것처럼 실제로 민주당 지역 조직들이 이제 지역으로 나와서 뭐 상담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아마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친문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역설로 나타날 겁니다. 어찌 됐던 친문 세력이 갖고 있는 명암이 있을 텐데, 어쨌든 친문 세력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개혁 정치를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의 유일한 정치 집단에 가깝습니다. 이를테면 검찰 개혁이 됐던 그 이번에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의 그 정부 조치가 됐던 이런 부분들을 긍정하면서 끝까지 지지하는 거의 유일한 세력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친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퇴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나마의 개혁이나 내지는 이런 로드맵들이 굉장히 후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이 친문 세력의 퇴장이 갖고 있는 약간은 이제 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 민주당 전체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의 부자 감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촛불혁명 혹은 촛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힘이 파고들고 있는 소위 자산 소유자 의 마음을 민주당이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비춰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엔 그런 그 변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어쨌든 개혁의 보루였던 친문 세력들이 좀 정돈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부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그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좀 흥미로운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요 그 강준만 교수가 이제 새롭게 인물과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냈죠. 더 인물과 사상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관사를 쓴다는 거는 거의 유일한 책이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도 그럴 게 그 월간 인물과 사상지와는 다른 그 전에 저널록으로 냈었던 인문과 사상의 복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발행의 글에서 강준만 교수는 이제 정년퇴임을 했고 정년퇴임을 해서 어느 정도 연구와 관련된 시간적 부담이 줄어든 것 그 덕분에 이런 저널록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책의 전반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인물들 김종인, 윤석열, 추미애, 문재인, 고민정, 김어준, 윤호중, 이해찬, 김상조, 박원순이라고 하는 요 인물들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90년대 말에 실명 비판 그리고 책임 윤리를 중심으로 등장했던 강준만식 비평이 지금 21세기 2021년 혹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유효한 의미를 갖겠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물과 상상 프로젝트는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실린 글은 90년대 말에 강준만 교수가 진행했던 실명 비판의 미덕을 굉장히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강준만 교수가 타겟팅을 했던 것은 소위 보수 기득권, 특히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보수 기득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계몽적 개입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전 근대성을 어쨌든 근대적 정치 문화, 그것이 일종의 공론장의 어떤 정치 공론장의 마련이라고 하는 측면에 어떤 공익적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강준만 교수가 다루는 내용들은 모두 다 단편적인 문재인 정부 비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각각의 인물들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입체성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제 눈에 띄냐면 강준만 교수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을 빼고 그 사람들의 공적 발언에 집중하는 방식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소위 근대적 계몽 정치에서의 공론에서 주목했던 방법인 거죠. 그런데 강준만 교수는 갑자기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대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내가 김종인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방식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에는 당신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너네들은 왜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고 있는지 1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식의 이제 인상 비평을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정치의 정치 담론이 그 소위 정권 비판으로 휘발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정권 비판식 정치 비평이 갖고 있는 어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라진 지 오래가 됐죠. 근데 강준만 교수가 거기에 그냥 하나를 더한 겁니다. 그것을 특히 인상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 가장 아쉬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오래된 강준만 교수의 독자로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마이뉴스의 손범간 기자의 비극의 탄생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를테면
고민정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도 나타나는 건데요. 여성 국회의원의 등장을 소위 페미니즘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단순화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그 성폭력 문제나 혹은 고민정 국회의원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소위 페미니즘 정치의 실패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적 페미니즘이 사실 문재인 비판하고 거의 동등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오류로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강준만 교수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설득력이 있으려면 주류화된, 그러니까 소위 권력화된 페미니즘을 경향하고 실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거리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페미니즘의 경향들을 좀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권력화된 페미니즘을 페미니즘 일반으로 놓고 비평하는 행태는 사실은 당대의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강준만 교수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강준만 교수의 재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 비평 혹은 정치 논쟁 국면에서 유의미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강준만의 비평이 과거와 같이 면도칼과 같은 어떤 그런 날카로움이 사실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권력 비판이 갖고 있는 다층적 측면을 오히려 간과하고 지나치게 정권 비판이라고 하는 단면적 측면에서의 비평을 반복하고 있다. 그것이 소위 SNS상의 문재인 정부 까기라고 하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 시사나 이런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품질이 낮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얘기되는 것처럼 진영 논리에 갇혔기 때문이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오히려 정치 현장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치 영역에서의 언어는 결국엔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객관자적인 비평가들이 논평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플레이어로 나서고 있는 혹은 그 정치 비평의 언어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발화자들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윤석열이 하는 말을 그냥 끝까지 쫓아다닌달지, 이준석이 하는 말을 SNS까지 뒤져가면서 쫓아간달지,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굉장히 신변잡기적인 그런 이야기들까지 정치 비평의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정치적 언어를 굉장히 평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거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얘기되는 대표의 연설과 SNS상에 소위 낙사듯이 쓰인 글이 어떻게 동등하게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정치 비평이 강준만 교수의 등장으로 조금 더 풍족해지길 바라나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소회이고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그렇게 인상 비평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대선이 갖고 있는 좀 사회적 의미 그리고 문명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좀 퇴색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기후위기, 팬데믹을 격려하면서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라고 하는 수준으로 휘발이 되면 한국 사회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부분에서 강준만 교수의 등장이 좀 아쉽고 또 새로운 정치 비평이 여전히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시기든 엑스파일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나 특히 공적 영역에서 다뤄지기 힘든 내용들이 소위 엑스파일 혹은 찌라시 형태로 회자됐던 건 한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에서의 기본적인 틀이죠. 그런데 윤석열 엑스파일이 그렇게 파급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윤석열이 보인 그간의 스탠스와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 출신이라는 것,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간 이 인기를 끌어왔던 것은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어떤 검찰의 중립성, 자율성 이런 부분을 지켜왔던 거고, 그게 소위 법률의 수호자로서의 관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그들이 공격하는 그런 정치인들과 똑같이 그런 개인적인 비리나 내지 이런 것들이 있다, 미심쩍음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러면 거품인가? 라고 하는 호기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엑스파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에게도 엑스파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 자체가 기존의 윤석열을 지지했던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반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파급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언론에서 나오거나 내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도 이게 파급력이 있는 건 결국에는 윤석열 스스로 구축해 놓은 그 이미지, 그리고 그 정당성, 이게 엑스파일의 존재 자체로 부정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 외에 좀 진지한 정치 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구린 형태예요. 굉장히 구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론의 장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 대상 영역 혹은 객관적 사실관계의 영역에서 판단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썰인 거죠. 근데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억지로 끌어올려서 실제로 공공의 정치 언어를 엑스파일 중심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한국 정치의 엄청난 후퇴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의 언어를 그 저작거리 언어로 만드는 수준이 아니고요. 소위 조폭 언어로 만든, 그러니까 즉 슬랭으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랭이라고 하는 것, 뭐 우리가 보통 쓰는 좋나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적 장에서 등장하지 않는 용어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적 언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정치 비평이 굉장히 얄팍해지고 그리고 그 가십성으로 휘발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김원준, 그리고 그 김어준 유의 주진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김용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맞죠.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아쉬운 겁니다. 그나마 강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대적 그리고 계몽적 정치 비평이라고 하는 것에 어쨌든 시도를 했던 사람이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키보드 워리어들이나 내지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 비평을 만들어 놓은 그 배경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를 해서 봤던 건데 확실히 그런 것을 찾기는 힘들었다. 그 부분이 좀 아쉽죠.